7장 도시에서 영리하게 살아가게. 당신은 왜 도시에 사는가? 열심히 일하는 뉴욕 시민은 불쌍하다. 우리의 달러는 미국 달러와 똑같이 생겼는데도 그 가치가 다른 곳에 미치지 못한다. 뉴욕에 사는 금융 저널리스트 데니얼 그로스가 투덜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략적인 비교 수치를 내놓았다. 뉴욕 사람은 집을 사거나 임대할 때 다른 지역에서 집을 사는 것보다 14%가량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 세율도 높아 수입의 6%가량이 세금으로 나간다. 각종 공과금, 식비 등 생활비 또한 4% 정도 더 든다. 거기에 뉴욕식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든다. 그로스가 지적했듯이 뉴욕은 모든 것이 최고인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라이프 스타일 비용을 비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는 뉴욕의 야구 경기 관람료와 인류 레스토랑의 식비 등을 미니애폴리스와 비교했다. 그 결과 뉴욕이 미니애폴리스보다 2배는 비쌌다. 뉴욕에서 1달러의 가치는 61.2센트다. 물론 뉴욕의 임금이 미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껏 15% 높을 뿐이다. 정형적인 뉴요커의 실제 구매력은 평균 미국인의 4분의 3밖에 되지 않는다. 일리노이주의 록아일랜드와 비교해보자. 그로스에 따르면 록아일랜드는 물가가 낮고 임금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사실 뉴욕 맨하튼에서 록아일랜드로 이사하는 사람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록아일랜드에 정착하려는 이민자나 사회초년생을 막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테니 록아일랜드가 사실은 형편없는 곳이 틀림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록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안하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록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단지 여러분이 뉴욕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거기 살아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일부 합리적인 사람들이 록아일랜드보다 뉴욕에 살고 싶어 하니 분명 뉴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큰 도시일수록 더 많이 공급되는 무엇인가가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 글레이저는 미국 전역에서 구한 통계 수치를 비교한 결과 그로스가 뉴욕에 대해 발견한 사실이 대부분의 대도시에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대도시에서는 평균 임금이 높은 반면 생활비도 많이 든다. 대략 도시 규모가 2배씩 커질 때마다 임금은 10% 증가하는 반면 물가는 16% 증가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록아일랜드의 넓은 집을 포기하고 맨하튼의 작은 아파트에서 대출이자나 월세를 버거워하는 걸까? 그들은 외딴 곳에 넓은 목장을 구할 수도 있고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에 6만 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거기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 물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록아일랜드의 인구 구성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다. 게다가 번영하는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바로 혁신이다. 여기서는 번영하는 도시, 혁신적인 도시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 도시를 번영시키고 혁신시키는 방법은 도시 그 자체에서 나온다. 사실 사람들이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이유나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유는 똑같다. 그런 이유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대도시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2004년 봄 나는 스티븐 맥그로티를 세계은행 회의실에서 처음 만났다. 진지한 책벌레 같을 뿐 카리스마라고는 없는 세계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그는 금방 눈에 띄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아이디어로 충만했으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준 후 평가를 받고 싶어 했다.
그는 열정이 가득했다. 그는 인간적이었고 사교적이었다. 그는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당장 포옹이라도 할 듯 정열적이었다. 나는 곧장 그에게 매료되었다. 그 후 스티븐과 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것 말고도 그에게 감사할 이유는 또 있었다. 그를 만날 쯤 나는 여러 에이전시에 내 책, 경제학 콘서트의 출판 제안서를 계속 보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때 출판 에이전시에서 일했던 스티브는 나의 제안서를 보고는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기네스 맥주, 술집, 내 딸, 최근에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에 열정을 발산했다. 정말 기가 막힌 책이군. 그는 내 제안서를 허공에 휘두르면서 경탄했다. 슬프게도 기가 막힌 책은 아니었다. 그가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충고해주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리고 몇 주 후 그 원고는 출판 경로를 밟기 시작했다. 이제 스티븐과의 우정이 특별한 것으로 느껴진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다. 스티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만남은 도시에서는 흔하다. 파티에서, 거리에서, 혹은 회의에서 여러분은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소개받는다. 그 다음 여러분은 그 사람과 공통의 관심사나 서로 아는 친구 등 연결고리를 발견한다. 여러분은 그 인맥을 지속시킨다. 어쩌면 돈독한 친구가 되거나 사업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어쩌면 그 인맥 덕분에 일자리를 얻거나 거래를 성사시킬지도 모른다. 그 인맥 덕분에 여러분의 지식이 깊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항상 타인에게는 뭔가 배울 점이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러한 타인들은 어디에 사는가? 바로 도시다. 나는 운 좋게도 스티븐과 우연히 만났다. 내가 작은 도시에 살았다면 그런 행운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작은 도시에서는 큰 도시에서만큼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다. 미디어 전문가인 제프 자비스가 맨해튼 거리에서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과 우연히 마주친 후 말했듯이 뉴욕에 있는데 무슨 인맥이 필요해? 이 장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합리적인 자기 강화 과정 중 하나다. 도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게 해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인맥을 잘 활용하고 식당 주인부터 투자 은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큰 도시에 매료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성공적인 도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삶의 대학교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맨해튼이 비싸고 록아일랜드가 싼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면 대도시는 지적 활동과 혁신의 중심지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신적 지주이자 경제학 고전인 경제학 원리의 저자 알프리드 마셜의 주장이다. 마셜은 1890년에 집필한 이 책에서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한다고 확신했다. 동일한 직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상당하다. 기술의 신비는 더 이상 신비가 아니다. 그 신비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공기 중에 있고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그것을 배우게 된다. 잘한 일은 정당하게 칭찬을 받고 기계나 공정이나 조직 등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해서는 곧바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자신들의 의견을 덧붙인다. 이렇게 아이디어는 더 많은 아이디어의 원천이 된다. 마셜의 주장은 직관적인 것으로 여러 진실을 담고 있다. 마셜은 도시가 생기 넘치는 문명의 기본이 되는 혁신과 진보의 원천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렇지만 마셜의 주장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아이디어가 그저 공기 중에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무언가를 배운다고 해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된다. 나는 그 배움의 가치를 $50, $100 혹은 $1000로 책정하겠지만 그래도 전혀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런 배움을 준 사람이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생각을 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아이디어는 핫도그와 다르다. 내가 핫도그에 $2를 지불할 뜻이 있고 핫도그를 만드는데 $1가 든다면 시장은 핫도그의 가격을 $1와 $2 사이에서 정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스티븐 맥그로티가 내게 출판 제안서를 잘 쓰는 법과 출판사와의 계약 방법 등을 가르쳐주고 받은 것이라고는 겨우 기네스 맥주 한두 잔과 그에게 신세를 졌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나는 내 책의 출간에 맞춰 도서를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조언을 얻고 싶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독서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다. 서점 밤샘 노블에서 대중의 지혜의 저자인 제임스 서로위키로부터 독서 토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에는 돈 한 푼 들지 않았다. 스티븐의 조언이나 서로위키의 독서 토론은 핫도그처럼 포장해서 팔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부실한 출판 제안서를 들고 있는 작가 지망생이나 독서 토론에 대해 잘 모르는 작가 지망생은 있을 수 있어도 주머니에 $2를 놓고도 핫도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소리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외부 효과 혹은 스필오버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보통 외부 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교통체증이 대표적인 예다. 통행료가 없는 도로는 막히게 된다. 이 경우 사람들에게 혼잡세를 받는다면 교통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긍정적 외부 효과도 중요하다. 제임스 서로위키의 독서 토론이 그 예다. 누구도 제임스 서로위키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독서 토론의 횟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외부성은 지식 스필오버라고 불린다. 이런 이름이 붙은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지식 스필오버는 멋지게 들리지만 5장의 해크니 다운스 사례에서 보았듯이 실제로 발생해야 멋진 일이다. 은연중에 제공되는 가르침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잠재적인 스승들은 몽땅 은퇴를 해 메인주에 응거하면서 매일 저녁 플레이스테이션이나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대도시들이 저렴한 삶의 대학교라면 보조금을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여기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지식 스필오버의 증거로 제시한 것이라고는 내 첫 번째 책과 관련된 두 가지 일화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한지 독자들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사실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서 측정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대도시에 거주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이지 않는 혜택을 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여러 파티의 주요 화제이자 이 책 서두에서 소개했던 집값을 이용한 것이다.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 친구들, 괜찮은 카페, 최저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직장 등 런던이 좋은 이유는 많다. 그러나 플로로그에서 말했듯이 지금 사는 동네를 떠나고 싶은 이유도 많다. 마사지 업소, 사설 경마장, 고물상 등이 있어서이다. 분명히 도시민들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모두 누린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면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인인 앤 커렐에게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마사지 업소, 사설 경마장, 고물상이라고 했다. 따라서 집값은 우리가 긍정적인 외부 효과에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다.
집값은 거주자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침실이 하나 더 있고 직장과 가깝지만 이웃이 마약 중독자들의 소굴이라면 집값을 어떻게 매겨야 할까? 이런 판단은 복잡하다. 커렐에 따르면 어떤 술집이 심야 영업권을 따낼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술집에서 2집 떨어진 곳에 있는 멋진 집이 타격을 보았다고 한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줄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고성방가, 상한 맥주 냄새, 새벽에 술병 치우는 소리 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술집에서 4집 떨어진 곳에 있던 집은 타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커렐의 추측에 따르면 술집에서 가까운 집의 경우 5% 정도 집값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 집 가격이 약 200만 달러였으므로 약 10만 달러 정도 손해를 본 것이다. 반면 다음 거리에 있는 집들은 술집에 드나들기 좋다는 이유로 오히려 집값이 뛰었다. 부동산 중개인의 모토인 위치는 집의 크기나 품질 외에 무엇이 집값을 결정하는지를 보여준다. 주택시장에서는 수많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경쟁한다. 따라서 아파트 임대료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도시에서 외부 효과는 정말 중요하다. 집값이나 임대료는 보이지 않는 외부 효과를 가시화해준다. 임대료로 도시의 외부 효과를 측정하자는 생각을 해낸 것은 로버트 루카스였다. 1985년 루카스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었다. 당시 루카스는 화폐 경제학 및 사업주기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마셜의 혁신 이론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루카스는 강연의 제목을 경제 발전의 역학이라고 붙였다. 그는 어떤 국가는 계속 가난한 반면 어떤 국가는 계속 부유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동료인 게리 베커의 주장을 강조했다. 바로 교육, 훈련, 기술 등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1959년 베커는 사업이나 주식에 투자하듯이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자는 주장을 했다가 다른 경제학자들까지 욕을 먹게 했다. 교육은 생산성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모두들 베커의 견해에 동조하게 되었다. 그가 말했듯이 요즘에는 인적 자본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지 않는 정치인이 없을 정도다. 루카스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강연할 당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었다. 그렇지만 루카스는 인적 자본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취했다. 그는 국가가 부유해지려면 인적 자본에 의한 외부 효과 혹은 마셜의 표현에 따르자면 공기 중에 있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똑똑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무언가 배우는 환경이 구축되어야만 그 국가는 부유해진다. 그렇다면 그 학습 환경이란 무엇인가? 물론 도시다. 루카스는 그 강연 이후 공기 중에 있는 지식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고민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지 못한다면 비싼 임대료를 내고 맨해튼이나 시카고 다운타운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훌륭한 이론이 의례 그렇듯이 그 생각 역시 가감하고 현명하며 단순했다. 물론 맨해튼에 살며 비싼 임대료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배울 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임대료 중 얼마가 삶의 대학교에 대한 수업일까? 루카스의 주장과는 달리 맨해튼의 임대료가 공연장이나 박물관이나 좋은 레스토랑 등에 대한 접근성을 반영한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생활비의 차이가 너무 크므로 도시는 재미있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침실 2개짜리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한 달에 5,000달러가 든다. 반면 록 아일랜드에서 500달러면 그 정도의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다. 두 아파트의 임대료의 차이는 하루 150달러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오페라를 볼까? 물론 맨해튼의 레스토랑이 록 아일랜드 레스토랑보다 분위기는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맨해튼 주민들이 레스토랑에 대한 접근성의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면 집 주인들은 좋은 레스토랑 근처에 멋진 집을 임대해준 대가로 매일 저녁 150달러를 받는 셈이다. 이 돈의 절반이라도 건지려면 정말 외식을 자주 해야 할 것이다. 같은 뉴욕이라도 좀 더 저렴한 곳에 산다면 더욱 저렴한 가격에 뉴욕의 혜택을 항류할 수 있다. 대신 높은 범죄율, 고통스러운 출퇴근, 끔찍한 학교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소도시 거주자들은 저렴한 임대료를 위해 이러한 공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 대도시 주택 임대료가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반영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품는 또 다른 이유는 편의시설 대부분이 자체의 가격표를 따로 갖기 때문이다. 레스토랑이나 극장 주인은 자기들이 알아서 우수한 상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여러분이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에 추가되는 비용이다. 도시 노동자의 가치. 따라서 대도시의 임대료가 비싼 이유는 맛 좋은 테이크아웃 음식점 때문이 아니라 도시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때문이라는 견해가 상식적으로 옳지 않을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도 있다. 에드 글레이저는 임대료가 아니라 임금에서 그 증거를 찾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대도시의 경우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임금이 높다는 게 근로자들에게 별 의미가 없었다. 그렇지만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뉴욕 사람들에게 1달러는 61센트의 가치밖에 없더라도 뉴욕 기업들에게 1달러는 1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작은 도시로 가면 직원들을 더 낮은 비용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왜 뉴욕 기업들은 그렇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뉴욕을 고수하는 것일까? 유일한 설명은 대도시 근로자들이 더욱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대도시 사람들이 생산적인 이유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뉴욕이나 런던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에 비해 똑똑하므로 당연히 돈도 더 잘 번다는 것이다. 대도시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자격 조건과 경력이 동등한 뉴욕 회계사와 록 아일랜드 회계사를 비교할 경우 둘 사이의 임금 격차는 크다. 두 회계사가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면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두 사람의 조건을 1대1로 비교해보면 임금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임금 격차는 줄지 않는다. 둘째, 뉴욕 회계사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가까이 모여 있어서 더욱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임금 패턴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도시에서 시골로 혹은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한 근로자들을 살펴보면 어느 경우든 임금 변화는 거의 없었다. 뉴욕에서 록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회계사는 전에 받던 임금을 유지한다. 따라서 뉴욕 회계사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가까이 모여 있어서거나 더 똑똑해서가 아니다. 진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도시 근로자들은 임금이 더 빨리 인상한다. 시골로 이동할 경우 예전에 받던 임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임금 인상률은 둔화된다. 도시로 다시 이동할 경우 임금 인상률이 다시 증가한다. 실제로 도시 임금 인상분은 지금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장기간 도시에서 일했던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 사람이 현재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상관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 서로에게서 배우기 때문에 더 빠르게 똑똑해진다는 것이다. 루카스와 마셜의 생각은 옳았다.
도시에서는 배움이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있다. 그리고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세계는 변하고 있다. 마셜은 전화가 발명되고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글을 썼다. 루카스도 월드와이드 웹이 개발되기 몇 년 전에 강연을 했다. 아마 그는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블랙베리를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저렴하고 강력한 새로운 통신 기술이 도시의 이점을 희석시키고 있는가? 그렇다면 도시는 미래에도 학습의 중심지로서 기능할 것인가? 세계는 뾰족하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은 런던 중심에 있는 영국 도서관에서 집필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런던에서 차로 5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레이크 지구에서 작성한 것이다. 그곳은 도시의 죽음에 대해 반추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사실 도시들이 지식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그러한 도시의 기능은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애덤 잽, 마뉴엘 트라스텐버그, 리베카 핸더슨은 도시의 지식 스필오버에 대해 더욱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특허청의 기록을 연구한 결과 파생 특허가 모태가 된 특허와 동일한 도시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에서 6배 정도 높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20세기 말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아이디어 전파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기술은 엄청나게 진보했으므로 도시의 지식 스필오버 기능은 쇠퇴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레이크 지구에 도착한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도시 경제에 대해 조사했다. 이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도시 경제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영국 도서관보다 여기에서 더 쉽게 학술 연구에 접근할 수 있었다. 윈더미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온라인에 접속한 나는 최고 전문지에 실린 거의 모든 학술 논문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으로 애덤 제프의 연락처를 알아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그에게 쉽게 연락을 취할 수도 있었다. 나는 추수감사절 기간에 그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고 그 다음날 전화를 걸어 직접 대화를 나눴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필요로 했던 것은 무선 인터넷, 핸드폰, 조용한 장소 뿐이었다. 이것은 런던보다 레이크 지구에서 더 풍부하게 공급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디지털 기술 덕분에 도시가 본래 기능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종종 간과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나와 같은 사람은 현대의 통신 기술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작가, 학자, 컨설턴트는 현대 통신 기술의 혜택을 누구보다 빨리 누리기 때문이다. 나는 도시가 혁신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애덤 제프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대꾸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지식은 특정 지역에 더욱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사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도시의 지식 집중 기능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교통이 낙후된 세계를 상상해보자. 진흙탕 도로, 마차, 노상 강도 때문에 장거리 무역은 엄두도 못 낼 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식량을 도시로 옮기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음식값으로 받은 물건을 도시에서 옮겨 나오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도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도시가 항상 도로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이제 교통이 발달한 세계를 상상해보자. 도시가 성장하게 된다. 더 많은 식량을 더 멀리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으며 도시는 더 전문화된 상품을 생산해 먼 곳에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거리가 없어짐으로써 세상이 평평해지는 게 아니라 뾰족해진다. 점점 더 많은 활동이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운송비가 저렴해지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도시, 최소한 도시 인근에 모여 살게 된다. 그렇다면 지식 전달도 마찬가지일까? 그런 것 같다. 지식지약적인 산업일수록 작은 지역에 밀집된다. 특정 기술을 지닌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직종 또한 같은 지역에 몰려있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개발된 4,000개 이상의 산업혁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세계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바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가 혁신의 밀집 지역이다. 대다수 산업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이런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하다. 컴퓨터 분야의 경우 절반가량의 혁신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루어졌다. 의학 분야의 경우 절반가량의 혁신이 미국 인구 3% 이하가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 주에서 이루어졌다. 정말 뾰족한 세상이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 뾰족해질 것이다. 세계 선두 기업인 엑손모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교해보자. 석유를 채굴하고 정제한 후 판매하는 구경제의 대표 기업인 엑손모빌은 세계 전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신경제의 대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대부분의 하이테크 기업들은 소수의 혁신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실리콘밸리는 맨해튼처럼 협소한 곳은 아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뉴욕의 설탕 산업이나 의류 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 세계 경제에 손을 뻗치고 있다. 세계 경제는 두 가지의 매우 운송이 편리한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한 장소에서 생산되어 다른 곳으로 매우 저렴하게 운송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또 다른 상품은 운송이 더욱 쉽다. 바로 새로운 의약품이나 디자이너 핸드백의 제작 방법이다. 실제 상품은 현지에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진정한 가치를 갖는 것은 바로 제작 방법이라는 상품이다. 이렇게 운송이 편리해지면서 특정 산업의 지역적인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다.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 중 다수는 다른 나라에서 온 것들이다. 이렇게 운송이 쉬운 제품과는 별도로 서비스 분야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성장은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설의 결과다. 즉, 대부분의 일자리가 생산성 향상이 별로 없는 분야에서 창출된다는 역설말이다. 자동차는 로봇이 만들지만 음식은 여전히 사람들이 제공하고, 혈액검사는 여전히 간호사가 실시하며 택시는 여전히 운전기사가 움직인다. 상품 제조면에서는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한 서비스를 창조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물론 작은 마을에서도 머리를 깎거나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를 만나거나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면, 혹은 이런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길 원한다면 큰 도시를 찾아야 한다. 이제 도시 경제는 세계 전역에서 소비될 무게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아주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상품 생산은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다. 그러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일자리나 수입 면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었다. 서비스 경제의 성장은 퇴폐의 신호가 아니라 경제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징후다. 핸드폰과 이메일과 도시생활. 정보통신 기술로 도시가 사라질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런 믿음도 갖게 된다. 즉, 정보통신 기술이 1:1 대면 접촉도 대체할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대신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작성할 것이다. 혹은 양방향 통신을 포기한 채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1대1의 대면 접촉을 대체하는 대신 오히려 부추긴다면, 예를 들어 나는 이 글을 쓰는 동안 친구 셰이머스 맥컬리가 런던 시내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버디핑이라는 서비스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버디핑은 이동 전화기를 통해 특정인 위치를 추적한 후 인터넷상에 표시해 주는 것이다. 셰이머스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버디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멀리 있어서 만날 수 없다는 내 착각을 조롱한다. 내 친구 목록을 보면 현재 내가 머무는 곳에서 반경 35km 이내에 있는 사람은 2명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일을 멈추고 30분 안에 같은 술집에 모일 수 있을 것이다. 셰이머스는 종종 버디핑을 활용하여 근처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모은다. 내가 그와 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버디핑을 이용해 만났을 것이다. 버디핑과 같은 하이테크 서비스는 만남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레이크 지구에 있기 때문에 셰이머스가 런던에 어디에 머무는지 알 필요가 없다. 이런 기술은 런던 거주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오히려 증가시켰다. 오늘날에는 더 많은 통신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런 디지털 채널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 통신은 만남을 대체할 수도 있고 더 용이하게 만들 수도 있다. 과거의 도시는 재미있는 사람과 우연히 부딪힐 수 있는 멋진 장소였다. 이제는 우연한 만남이 확실한 만남이 된다. 인터넷과 이동전화 덕분에 여러분은 재미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하고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거의 피할 수 없게 된다. 버디핑 기술은 통신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만남을 촉진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 밖에 이동전화, 이메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만남을 촉진할 수 있다. 핸드폰이 벽돌만큼이나 무겁고 신기하던 물건이었던 시절, 나는 대학생이었다. 당시에는 문득 친구가 만나고 싶으면 그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종종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만나자는 메모를 친구의 집 앞에 붙여놓곤 했다. 이제는 이메일과 핸드폰 덕분에 이런 거대한 도시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용이해졌다. 과거에는 사람을 만나기에는 너무 큰 곳이었던 도시가 이제는 만남이 용이한 장소가 된 것이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모두 대부분의 통화가 몇 킬로미터 이내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메일과 생산성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가장 생산적인 직원은 사내의 가장 큰 이메일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새로운 기술 덕분에 군중 속에서 사람을 찾는 것도 쉬워졌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누군가를 직접 만날 경우 과거에 비해 그 만남을 즐기거나 그 만남에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브래드 피트의 팬들과 쉽게 이메일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 덕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내에서 브래드 피트 팬들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피플 미트로부터 뚱뚱하고 아름다운 여성들과 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BBW 데이트 파인더에 이르기까지 틈새 데이트 사이트에서는 자신과 취향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인터넷 데이트가 대면 접촉의 대체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말라. 대면 접촉이 목적이라면 수백만 킬로미터 밖에 사는 사람과 인터넷상으로 접촉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네브래스카보다는 뉴욕에 살고 있을 때 거리에 제한이 없는 하이테크 통신이 여러분의 사교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통신 기술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협력을 자극한다.
공동 논문을 예로 들어보자. 1960년대에 경제학자는 공동 연구를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공동 연구가 흔해졌다.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공동 저자, 혹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공동 저자가 작성한 공동 논문도 많지만 공동 논문 중 절반가량은 서로 가까이에 거주하는 공동 저자들이 작성한 것이었다. 장거리 통신이 늘었다고 근거리 통신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이런 장거리 통신조차 도시의 중요성을 강화한다. 1980년대 이후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은 미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50%나 더 빠르게 증가했다. 예측대로라면 이와 같은 출장은 팩스, 전화, 이메일, 화상회의 등에 의해 없어졌어야 했다. 교우관계와 마찬가지로 사업관계도 통신기술을 통해 관리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통신기술은 직접적인 회의가 더 늘어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항공기 여행은 결국 도시간 여행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 덕분에 한때 도시에서만 가능했던 업무가 시골에서도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급업자들이 전 세계에 자신들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뉴욕의 광고업자든 런던의 금융가든 밀라노의 디자이너든 인도 방갈로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든 말이다. 정보통신기술은 도시의 다양성이 우정과 사업의 원천임을 드러내고 도시를 더욱 관리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주며 도시 간의 여행을 장려한다.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한편 도시가 점점 더 양질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결론이 불가피하다. 바로 도시가 새로운 황금 시대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고의 도시를 찾아라. 우리는 도시가 혁신과 학습의 허브이자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분명 모든 도시가 시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시가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혁신적일까? 어떤 도시가 합리적으로 자기 강화적인 태보 상태에 빠져들까? 제인 제이콥스는 맨해튼의 재봉사인 이다 로젠탈에게서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로젠탈은 대공황 이후 돈 많은 고객들에게 맞춤복을 팔았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입은 고객들의 자태가 불만스러웠다. 실루엣이 살도록 그녀는 속옷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최초의 브래지어가 등장했다. 로젠탈 부인은 브래지어를 제작하고 도매하고 유통하는 일에 전념했다. 계속해서 제이콥스는 3M 사과사포에 잘 붙지 않는 연마제에서 시작하여 온갖 접착제와 테이프를 개발하게 된 과정을 묘사했다. 제이콥스에게 혁신이란 하나의 아이디어가 하나의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혹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산업으로 옮겨지는 타가수분과 같았다. 타가수분은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의해 뒷받침된다. 로젠탈은 선적업자, 재봉틀 공급자, 박스 제작자, 직물 공급자, 은행가 등이 없었다면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웃소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가장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다면 제이콥스의 생각이 옳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녀는 혁신적인 도시가 온갖 종류의 기업의 온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렇게 다양한 산업들이 인접해 있어야 브래지어 등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창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혁신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제이콥스가 앞에 인용한 글을 쓰고 30년이 흐른 후 사업 이론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는 아이디어가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모든 기업이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도시가 가장 생산적인 도시라고 생각했다. 그런 도시에서는 모든 기업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상당히 전문화된 현지 지식을 활용하며
유사한 절차를 통해 조금씩 개선이 꾀할 수 있게 된다. 혁신에 있어 도시의 역할을 강조했던 알프리드 마셜은 제이콥스나 포터와는 다른 견해를 펼쳤다. 제이콥스와 포터가 작고 경쟁적인 기업들의 혁신을 강조했다면 마셜은 크고 지배적인 기업들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100년 전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같이 독점에 가까운 기업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추론은 간단하다. 아이디어가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혹은 한 팀에서 다른 팀에게로 스피로브 할 경우 소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쟁업체들이 그 아이디어를 바로 따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은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다. 또한 그런 기업은 직원들이 서로 자극해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고 그렇게 얻어낸 아이디어를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지킬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은 연구에 더 많은 자금과 직원을 투자할 수 있으므로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에드 글레이저를 비롯한 4명의 경제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이 3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를 보기 위해 자료들을 수집했다. 알프리드 마셜의 주장처럼 스타벅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크고 강한 기업이 뿌리를 내린 시애틀이 번성할 것인가? 아니면 마이클 포터가 주장했듯이 수많은 소기업들이 하나의 업종에 종사하는 보스턴이 번성할 것인가? 또는 제인 제이콥스의 주장대로 여러 업종에서 몇 개의 기업이 경쟁하는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 번성할 것인가? 글레이저의 연구팀은 30년 동안 미국 170개 도시의 변화 상황을 살펴보고 각 산업의 성장 추이를 비교했다. 물론 일부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일부 산업은 쇠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산업이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그 산업은 다른 곳에 비해 더 빨리 쇠퇴하거나 더 느리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은 다각화된 도시에서 성장한 반면 그렇지 않은 도시에서는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터와 마셜은 정반대의 상황을 예상했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지배 산업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생각했다. 최소한 글레이저의 연구팀에 따르면 제이콥스의 주장이 옳았던 셈이다. 포터와 마셜은 전문화가 혁신을 가져온다고 오인했던 것처럼 보인다. 한편 글레이저의 연구팀은 경쟁에 대한 포터와 제이콥스의 믿음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냈다. 포터와 제이콥스는 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혁신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다. 사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경쟁 기업이 많은 도시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도시의 다양성은 기업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민자들 또한 도시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이민자의 비율이 높았던 도시에서는 미국 토착민의 임금과 집값이 크게 인상되었다. 다양성이 생산성을 높이지 생산성이 다양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더욱 그럴듯한 설명은 문화적 다양성이 어떤 식으로든 도시의 생산성을 개선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거대하고 다양성을 지닌 도시는 한물간 유물이 아니라 미래의 혁신적인 발전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맨해튼 등지의 부동산 시장이 이런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재난지원의 함정.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상륙으로 뉴올리언스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제방에 균열이 생기고 도시는 이미 물속에 잠겨 있었다. 세계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재앙이 닥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관광도시인 뉴올리언스 이면에 감추었던 본 모습을 알고 있었다. 분명 뉴올리언스는 카트리나가 상륙하기 몇 년 전부터 비참한 상태였다. 카트리나가 상륙할 당시 도시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공립학교의 4분의 3 정도가 루이지애나 주 정부의 학군 평가에서 미달 혹은 경고를 받았다. 2004년 한 대학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뉴올리언스 경찰에게 공포탄 700발을 발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대낮에 도심에서 총소리가 나는데도 신고 전화는 한 통도 없었다. 뉴올리언스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볼티모어, 버펄로,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필라델피아도 1950년부터 계속 쇠퇴해왔다. 영국에서는 1937년에서 2001년 사이 리버풀의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모든 도시 중 디트로이트의 상황이 최악일 것이다. 1950년 이후 디트로이트의 인구는 절반 이상 줄었다. 미국의 그 어느 도시보다 빠른 속도다. 디트로이트에는 메소닉 템플 같은 건물들이 과거의 영광을 간직한 채 쓸쓸히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버려진 창고나 공터가 있었다. 아직도 교회는 부유하지만 디트로이트 도심은 완전히 쇠락했다. 부동산 경제학자 조 주르코는 에드 글레이저와 논문을 발표할 당시 디트로이트의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논문 중간에 디트로이트 관련 내용을 싣고 왜 아직도 디트로이트에 사는가? 라는 소제목을 붙이려 했다. 결국 디트로이트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은 북한이나 짐바브웨에 발이 묶여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날씨가 더 좋고 하늘이 더 높으며 일자리가 더 많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왜 모두 떠나지 않는 것일까? 그 답은 디트로이트, 세인트루이스 등 쇠퇴하는 도시의 집값이 저렴하다는 데 있다. 주르코에 따르면 건축비로 최소 8만 달러를 들인 주택을 디트로이트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한다. 보통 디트로이트의 집값은 6만 달러 정도다. 주르코는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오늘날 이런 집을 지으려는 건축업자는 없다고 적었다. 디트로이트의 메소닉 템플 옆에 버려진 땅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집은 한 번 지으면 몇십 년은 가기 때문에 집값이 점점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쇠락한 도시로 몰려들게 된다. 예를 들어 카트니라로 폐허가 되기 전 뉴올리언스의 주택은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낡아 있었다. 건축한 지 2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10채 중 한 채뿐이었다. 이는 미국 평균인 3채 중 한 채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 집값은 싸되 좋은 일자리는 없는 도시에 어떤 사람이 매력을 느낄까? 이미 은퇴했거나 기술이 없거나 기술 변환 및 국제 경쟁으로 쓸모 없어진 낡은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렴한 집값과 무직 상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더 역동적인 도시에 있는 값비싼 주택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직장을 구하리라는 확신이 없다. 맨하튼에서는 6만 달러로 고작 옷장 하나밖에 못 사겠지만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비용이 높아도 역동적인 도시에서 기회를 찾을 것이다. 헤지펀드 파트너들은 집세를 줄이기 위해 디트로이트로 이주하지 않는다. 그 결과 또 다른 합리적인 자기 강화 과정이 나타난다. 이번에는 악순환을 유발하여 쇠퇴하는 도시들은 능력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그러니 그들이 성공하는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스피로벌 되는 혁신을 창조할 가능성은 적다. 현대 경제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의존한다. 따라서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이것은 왜 많은 도시 경제학자들이 뉴올리언스의 항폐화에 무심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들은 쇠퇴하는 도시를 함정으로 파악했다. 기회와 혜택이 제한된 사람들은 저렴한 주택에 이끌리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과 처지가 같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다. 뉴올리언스를 휩쓸고 간 카트리나는 분명 재앙이었지만
정부가 보상 및 복구비로 책정한 2천억 달러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었다. 그러나 뉴올리언스 재건 계획은 다시 함정을 파고 희생자들을 그 안에 밀어넣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블레이저는 경악했다. 그는 돈을 도시가 아니라 시민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이재민에게 넉넉하게 보상금을 주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생활을 재건할 것이다. 그들의 새로운 터전이 반드시 뉴올리언스일 필요는 없다. 다른 경제학자들도 이런 생각에 동의했다. 그들은 도시보다는 뉴올리언스 주민에게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스티븐 렌즈버그는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에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라면 4인 가정에 80만 달러의 보상금이 충분히 돌아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퍼듀 대학교의 경제학자로 1995년 대지진 이후 일본 고베의 재건 과정을 연구했던 조지 호이치도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뉴올리언스의 재건이 불가능하므로 이재민 개개인에게 보상금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게 그들을 웅덩이 속으로 다시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도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라. 허리케인 희생자들은 뉴올리언스로 돌려보내려는 바로 그 정치적 논리는 대도시에도 적용된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뉴욕같이 인구가 많은 도시에 더 이상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게 하려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정책은 그리 현명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배우의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하기는 할까? 1970년대에는 맨해튼이든 어디든 집값이 집을 직접 짓는 비용보다 비싸지 않았다. 지금은 토지 용도 제한 규정으로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 힘들어졌다. 에드 글레이저는 맨해튼조차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질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남으로써 더 많은 아파트가 건축되기보다는 오히려 높은 물가 때문에 그 수요가 억제되고 있다. 글레이저와 주르커는 맨하튼의 아파트 값 중 절반 이상이 토지 용도 제한 규정을 담당하는 기획 담당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추정한다. 주르커는 높은 임대료와 대출금을 감안하면 맨해튼이 토지 용도 제한 규정으로 얻는 규제 세금은 1인당 연간 7,500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주르코의 연구 이후 맨해튼의 물가는 더 뛰었으므로 이제는 1인당 1만 달러가 될 것이다. 도시 외곽의 건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린벨트 정책에 묶여있는 런던 또한 유사한 수치가 적용된다. 이러한 토지 용도 제한 규정은 위험하다. 맨해튼과 런던의 쓸데없이 높은 집값은 다양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 비싼 집값은 도시의 다양성을 공급해줄 이민자와 젊은이들에게 더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일까? 압력단체가 이런 제한 규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뻔하다. 그들은 집주인들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운동가들이 이런 제한 규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훨씬 복잡하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맨해튼 이외의 지역에 자리를 잡는다면 아마 그곳은 라스베거스가 될 것이다. 라스베거스의 집값은 고작 20만 달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주의자들이 장려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뉴욕처럼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삶의 대학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색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특히 영국의 레이크 지구에 살고 있는 내 장모 같은 사람들에게는 말이다. 그들은 도시가 낭비, 오염, 쓰레기의 주범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도시는 분명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그러나 개개인을 기준으로 하면 상황은 다르다. 맨해튼 사람들은 10분 전까지 걸어가서 물건을 구입한다. 그들은 좁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물건을 쌓아둘 공간이 거의 없다. 그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애용하고
대공황기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휘발유를 소비하며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운송수단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농촌에 거주하는 800만 명의 미국인이 뉴욕에 살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쌓아놓을 경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을 것이다.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오어는 뉴욕에서 소도시로 이사갔을 때 전기료를 거의 10배나 더 냈다고 한다. 그것도 에어컨을 틀지 않았을 때의 금액이었다. 게다가 차가 한 대도 없던 그는 졸지에 차를 3대나 갖게 되었다. 기억에 남을 만한 그의 결론은 맨해튼이 유토피아적인 환경주의자 사회라는 것이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그런 도시가 혁신과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도시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등을 감안하면 정치인들은 도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7장 앞부분에서 나는 지식 스피로버가 교통체증과는 정반대의 문제이므로 도로를 사용하지 않도록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주어 사람들을 도시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농담은 아니었다. 그런 보조금이 없다면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은 은거하면서 이웃에게만 가르침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보조금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엄격한 도시 계획으로 사람들을 런던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도시의 돈을 빼내 시골에 나눠주기까지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06년 뉴욕주는 테러리즘 예방 기금으로 1인당 2.78달러를 받은 반면 시골인 와이오밍주는 1인당 14.83달러를 받았다. 뉴욕은 테러리스트의 타깃이지만 와이오밍은 분명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농촌 지역은 선거구를 정할 때에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려는 경향이 있다. 유럽의 상황도 비슷하다. 영국은 EU의 공동 농업정책에 의해 프랑스인들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는다고 맹공을 퍼붓곤 한다. 그러나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의 자금 재분배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EU가 농업 보조금으로 490억 유로를 나누어 주고 여기에 무역 관세까지 부과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은 식비로 50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EU 구성원 20명 중에 단지 1명만이 농부이고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훨씬 적다. 영국의 경우 많은 런던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공공 서비스로 자신들이 받는 것보다 1인당 1740파운드씩 세금으로 더 내고 있다. 반면 런던 사람들보다 부유한 잉글랜드 남동부 사람들은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훨씬 덜 낸다. 게다가 농촌 지역은 보조금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웨일스의 농촌 지역 거주자는 세금으로 낸 것보다 2870파운드나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논리를 살펴보아야 한다.